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직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주제는 후공정. 네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네. 차세대 기술인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네네.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네. 요즘 조금 장이 힘들어가지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이제 펀더멘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네네. 그래도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저희 녹화일 기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뭐 펀더멘탈로 이야기할 건 없어요. 네. 그래요? 뭐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뭐 돈을 못 벌어요. 차라리 이러면 그랬으면 이해라도 분기 14조 벌거든요. 납득이라도 갈 텐데 뭐지? 네. 14조 버는데 네. 무슨 일이지? 14조 분기 14조면 거의 초황기 때 그 버는 이 정도인데 네. 이제 결국은 이게 매크로 변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업의 변수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네.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는 게 그 경기 침체가 오면 반도체가 안 팔리겠네? 아. 지금은 잘 팔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보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는 원유보다 더 중요한 기초 원자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기초 원자재 수요가 빠지겠죠. 그런데 지금 수요가 빠진다라는 징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의 악재를 삼성전자가 두들겨 맞았다고 보는 거고 네,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이익은 디램에서 나오거든요. 디램에서. 네, 그런데 디램의 뭐 지금 고정 거래 가격이 더 밀리거나 네, 이익이 굉장히 반토막 나거나 옛날에 슈퍼 사이클을 꺾일 때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조 벌다가 그 다음에 뭐 1조 8천억 벌고 막 7분의 1 토막 나거나 네. 이러면 이제 오케이 그래 뭐 주가가 당연히 그런데, 뭐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은 그렇게 전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약간 네. 비관론이 우세한 그렇죠. 것 이제 같아요. 그 주가라는 거는 기업 실적하고 네. 멀티플 결국 멀티플은 유동성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유동성이 회수되니까 기업 실적은 좋은데 멀티플이 디레이팅 되니까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화 자산이죠. 네. 한국 자산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죠. 환차손이 나니까 이제 빨리 일단은 팔아버리는. 팔고 대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펀더멘탈을 저는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정말 이럴 때는 민망하죠. 네. 네. 이제 네. 사실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네. 워낙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자세하게 또 그쵸. 파헤쳐 주셨잖아요. 올해 이익 네. 많이 나올 거라 해서 실제로 이익이 많이 많이 나왔는데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주가는 안 가네. 이게 참 황당한 거죠. 아이러니한 네. 그런 황당합니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사 자체로는 네.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안심을 네. 해보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본격적으로 다시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네. HBM3라는 차세대 디램을 네네. 양산 개시했다라는 네네. 소식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고 네네. 엔비디아부터 착착착착 이제 또 수주를 받을 예정이죠. 네네. 그런데 이 HBM이 진짜 대단한 게 네네. 아니 풀 HD 영화 163편을 네네. 무려 1초 만에 전송하는 네.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다고 엄청나죠. 하더라고요. 네. 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네네.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좀 네네. 설명해 주시죠. 그 HBM이라는 컨셉은 개념은 90년대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왔는데 구현을 못했죠. 음. 생각 아이디어만 있었고 이게 구현을 못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구현이 된 거고요. 컨셉을 처음 생각한 거는 AMD라는 회사인데 네. 사실 기술을 구현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노가다하듯이 해가서 만든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이제 디램이라는 거를 수직으로 다 이렇게 네. 3D로 쌓아서 중간에 구멍을 뚫어요. 반도체 네. 다이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리 같은 회로를 채워서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다이끼리 바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HBM이라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대역폭 자체가 굉장히 고대역이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신호라는 게 그냥 뭐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어려운 거를 해냈고 네네. 네네. 또 이제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네네. 공급을 하기로 했고 네네. 앞으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AI잖아요. 네. 결국 반도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어떤 헤게모니가 AI인데 AI를 제일 잘 구현하려면
지금 컴퓨팅의 구조는 우리 폰 노이만 구조라 그러죠. 이제 CPU, 뭐 GPU, 뭐 NPU 같은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불러오죠. 네. 그런데 이 프로세서 처리 속도가 데이터 이 불러오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면 항상 병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D램이 빨리빨리 데이터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프로세서가 빨리 작동하는 동안 빨리빨리 데이터를 밀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HBM 같은 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AI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이게 네. 과연 될까 했던 네네. 것들이 또 네네. 하나씩 하나씩 반도체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반도체 후공정 기술이라고 하면은 네. 뭐 실리콘 다이를 연결하고 또 네네. 뭐 보호 방열하는 기능 그리고 뭐 검사 정도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후공정이 점점 더 그 네.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전 뭐 불과 몇 년 한 4, 5년 전만 해도 네. 반도체 기술 진전이라 그러면 미세 공정이 몇 나노로 갔다. 미세 공정 그렇죠. 어디까지 갈 그렇죠. 것인가? 뭐 EUV 공정이 어떻게 되고 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공정이라 그러거든요. 전공정. 이제 반도체 웨이퍼 우리 조 바이든 형이 들고 나왔던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 전공정이고 네. 요거를 이제 패키징하는 게 후공정인데 그동안은 계속 전공정 쪽에만 기술이 집중되어 왔죠. 그쵸. 왜냐하면 전공정이 잘 됐으니까. 뭐 28나노 하다고 24나노, 네. 뭐 14나노, 10나노, 5나노 거기부터 팍 막히는 거죠. 5나노부터 4나노가 잘 안 되네. 잘 안 돼. 어떡하지? 3나노가 잘 안 되네.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데 연구개발비만 50조가 드네.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허들이 팍 막히는 거죠. 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도 20나노까지는 어떻게 넘어왔어요. 19나노, 18나노, 16나노, 헉. 그다음부터 어떡하지? 14나노 어떻게 넘어왔어요. 아. 14나노부터 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공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기술적인 장벽이 꽉 막히니까 그러면 반도체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전공정을 개선하든지 후공정을 개선해야 되는데 전공정이 안 되니까 후공정으로. 후공정을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아. 예전에는 그냥 전공정 그냥 뭐 네. 미세공정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성능 좋아지니까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동안 컨셉만에 있던 후공정 기술들을 하나둘씩 뭐 상용화하기 시작한 거고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후공정이 잘 되고 네네. 이게 기술이 높아지면 네네. 전공정에서 더 이상의 뭔가 네네. 진전이 없더라도 네네.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또 중요한 수요처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AI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우리 AI 반도체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저장이 같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는 프로세서 따로 저장 따로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세서하고 저장을 최대한 가까이 해놓는 게 AI를 구현하는데 유리하겠죠. 뉴런하고 시냅스 네. 반응을 똑같이 하려면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그쵸. 이제 가까이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존에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가까이 있는 가까이 메모리 있는데. 하다가 이제는 프로세서 인 메모리. 안에 들어 네,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결국은 이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다가 네.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같이 넣는 거죠. 같이 넣어버리는. 그게 대표적인 반도체가 애플의 M1, M2, M1. M2 같은 반도체가 이제 D램이 붙어 있죠. 네. 엄청 속도도 그렇죠. 빠르고. 그러면 정말 진정한 이제 AI 나중에 막 우리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 예, 자비스 그러면 바로 딱 나오는, 오는. 네, 그거는 세상에. 컴퓨팅인 메모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모리 자체에서 그냥 컴퓨팅이 돼버리는 네, 그런 식으로 기술이 진보할 것 같아요. 한편 이 TSMC는 네. WLP라고 네네. 하죠. 웨이퍼 레벨 패키지. 네네.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네네, 이 기술 이후에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말이 많이 좀 들리는데 네네, 삼성전자가 TSMC한테 후공정 밀린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네네. 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이제 팬아웃 WLP라는 기술이 네. 애플 AP에 적용이 처음 됐던 기술이에요. 애플의 네,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의 네. 두뇌 역할을 하는 AP 처음 적용된 기술인데 원래 애플 AP는 삼성전자가 다 생산해줬죠. 그쵸. 예전에는 예, 아이폰 초창기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해줬고 실제로 설계 기술까지 일부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TSMC하고 경쟁을 시켰죠, 애플이. 그래서 네. 삼성에 반 주고 TSMC한테 반을 반 주고? 주면서 서로 막 기술 경쟁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 그때는 이제 미세공정 기술이니까 삼성이 조금 더 앞섰었어요. 삼성이 그때 당시 14나노, TSMC가 16나노였는데 네. 실제 칩을 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16나노인 TSMC 칩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뭐 때문일까요?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처음 적용했다라는 거죠. 아,
그때부터 와 이게 후공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네. AP라는 거는 지금은 플립칩 CSP, 플립칩 스케일 패키지라는 기술로 네. 하는데 이게 TSMC는 이 FC CSP 대신에 팬아웃 WLP라는 기술 처음 적용했는데 이게 2나노가 더 밀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때부터 와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기술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 TSMC한테 가서 지금은 파운드리에서 애플 물량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사실 삼성전자는 좀 네. 후공정은 약간 전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잘 못하죠. 집중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못하기도 했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후공정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커질수록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없으면 이 고객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나 빅테크 업체들을 칩을 주문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공정도 중요한데요. 후공정도 기술이 백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네. FOWLP, 팬아웃 WLP 이 네네. 기술은 네. TSMC가 고안한 건가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누가 했어요? 원래는 팬아웃 WLP라는 기술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TSMC가 개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원래 인피니언 같은 업체들이 팬아웃 WLP 기술을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인풋 아웃풋이라 그러죠. 이제 칩하고 그 통신하는 채널이라 그러거든요. 채널 수가 한 500개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거를 1000개 이상으로 늘린 거예요. 1000개 이상으로 늘렸고 그게 1000개 이상이 되면 네. AP에 쓸 수 있어요. 그전에는 파워 반도체에만 썼어요. 네, 파워 매니지먼트 IC 쪽에서만 썼었는데 이거를 TSMC가 개량을 해서 이걸 AP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팬아웃 WLP라고 하지만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인테그레이티드. 그래서 보통 인테그레이티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팬아웃 WLP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 반도체 기술은 원칩, 시스템 네네. 온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하나에다가 멀티로 이렇게 층층층층 네네. 쌓아 올리는 그렇죠. 이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3D 패키지, 네네. 또 2.5D, 네네. 2.5D라고 있는 거 맞나요? 네, 2.5D. 2.5D? 네네. 3D는 영어인데 2.5는 한국어. 그렇죠. 3D 패키지, 2.5D 패키지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반도체 후공정에서 어떤 네네. 또 중요성을 가지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렇죠? 이 AI 구현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도체 기술이 다 모든 게 하나의 실리콘 다이에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한 5년 전, 네. 7년 전에는 자 반도체 기술은 다 이쪽으로 진화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변수가 AI를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AI는 기본적으로 열이 엄청나요. 그러면 다 붙여놓으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발열이 나서. 네, 그래서 요거를 쪼개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멀티 타일처럼 우리 화장실에 있는 타일처럼 실리콘 타일을 쪼개서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리고 이종 칩 있잖아요. 뭐 이제 프로세서도 하고 메모리도 넣고 PMIC도 넣고 이런 것들을 다 멀티 타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서 하나의 기판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 타일로 하면 원칩 하는 것보다 반도체 기판 면적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넓어지는데. 플립칩 BJ 같은 이런 기판 쇼티지가 난 거죠. 네, 이런 기술들이 계속 적용되니까. 이 3D 2.5D에서 주목할 만한 게 네네. 하이브리드 본딩 네네. 이 기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네네.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팬아웃 WLP에서 중요한 게 IO라는 그렇죠? IO. 인풋 아웃풋이라는 채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IO 수를 계속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그 채널을 어떻게 만드냐면 네. 납볼을 써요. 납? 네, 납 그 볼을 조그만 알갱이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여요.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제는 이거를 열에다가 녹여서 딱 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이게 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납볼끼리. 그럼 불량이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좁은 면적에서 IO 수를 늘리려면 네. 그러면 납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납 대신에 어떤? 구리 범퍼를 쓰는 건데 구리? 범퍼를 쓰지 않고 구리 알갱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단자 부분만 이렇게 식각을 해서 남겨 놓는 거예요. 네. 우리 CMP 슬러리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CMP 가지고 해가지고 요 단자만 남겨놓고 단자끼리 딱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마이크로 범프라는 납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어서 그냥 열로 녹여서 붙였는데 이제는 구리끼리 딱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서 네. 이제
딱 붙여서 얘는 화학적으로 또 붙여요. 네, 열하고 압력으로 안 붙이고 네. 화학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러면 IO수를 훨씬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후공정에서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5D 3D 기술이 네네. 회사마다 조금씩 모양도 다르고 네네. 특징도 다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뭐 이쪽으로 제일 잘하는 회사는 TSMC거든요.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SOIC라 그래요. SOIC로 이제 3D를 네. 하고 이제 칩렛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 타일을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다가 여러 개 실리콘 다이를 해서 이제 멀티 다이를 하는 게 이제 칩렛이라는 공정이고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하고 네, 있고. 이미 하고 있고 뭐 이미 서비스에서 이런 칩들을 생산해주고 하고 있고요. 있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은 이쪽으로 기술이 좀 미흡한데 3D 패키징 쪽으로는 이제 X큐브라는 기술을 지금 해서 이제 일부 시험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D 기술 같은 경우는 iCub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뭐 3D 같은 경우는 포베로스라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2.5D는 이제 EMIB라고 해서 실리콘 브릿지를 쓰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뭐 좀 이렇게 다 제각각이네요. 제각각입니다. 예. 그리고 네. 그 회사마다 기술이 다 달라요. 네.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 또 얼마나 누가 또 빠르게 치고 네네. 나가느냐가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또 기술력의 차이를 가져오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3를 엔비디아에다가 적용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이슈가. 네. 그러면 이 세계적으로 좀 후공정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 네. 어디가 있을까요? 뭐 후공정 기술이 뛰어난 회사는 TSMC하고 인텔 역시 같은 회사들이 TSMC, 인텔. 뛰어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기술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이제 오사치라 그러거든요. 오사트라고 그러는데 오사트?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어셈블리는 패키지고 테스트는 검사죠. 네. 그리고 후공정이라는 게 패키지하고 검사잖아요. 네. 이제 이 패키지하고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동안 사실 국내에서는 좀 생소했죠. 그쵸. 왜냐하면 오사시라는 업체는 대부분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다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주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다품종이고 수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만이 TSMC를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세계 1위 업체가 이제 오사 업체가 ASE라는 업체고요. 2위 업체가 이제 미국의 암코라는 회사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아남 반도체였는데 네. IMF 때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세계 3위 업체가 이제 중국의 장천과기 JCET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옛날에 스태츠 치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기술을 좀 레벨업을 했고 4등 업체가 이제 대만에 있는 스필이라는 업체고 여기는 ASE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등이 파워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글로벌 탑10 오사 중에서 한 6, 7개가 대만 업체입니다. 대만. 네. 거의 대만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국내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는 그 암코랑 네네. 협력 지금 상황이 네네, 계속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네. 거죠. 거의 준 전문가예요. 네. 네, 그럼요. IT의 여신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삼성이 그 후공정 기술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암코라는 이제 미국 회사. 그러니까 사실 거기 회장님도 한국 분이시긴 한데요. 어쨌든 국적은 미국 회사니까 이제 거기하고 손잡고 많이 손잡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을 기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 네네.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오삿 업체는 이제 뭐 패키지도 하고 검사도 하는 회사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같은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두산 테스나. 테스나인데 원래 두산에 인수가 됐죠. 인수돼서. 네. 네. 그리고 네페스 아크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도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못해. 네, 사실은 네.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하려면 네. 회사 규모도 커야 되고요.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 이 정도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을 하려면 글로벌 탑 5 안에는 들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만한 규모가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서. 앞으로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네. 국내 오사시 좋아지면 국내 업체도 뭐 기술력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가 있겠죠. 발전 여지는 충분합니다. 네네, 충분히 우리나라 뭐 기술은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장비 네네. 쪽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네. 어떤가요? 뭐 국내 뭐 장비 업체들이 다 어드밴스 패키지 쪽으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뭔가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2개 정도는 있습니다. 어디예요? 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고요. 네,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네, 그 두 회사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아이템의 최템 네. 한미 반도체가 네네. 다시 나왔는데 네, 이 한미 반도체가 VP 네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네네. 거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네. 패키지 자르고 옮기고 검사하고 세정하고 네네.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 네. 한미 반도체가 하는 이 네네. VP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일단 VP라는 비즈니스가 주력인 회사고요. 네. 네,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이제 패키지 쪽하고 이제 검사 장비 쪽을 하는 회사인데요. 장비를 합니다. 오삿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오삿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장비를. 쉽게 이야기하면 사자성어처럼 절차 연마. 절차 연마. 예. 아, 일단은- 네 가지에 다 네네. 들어가 있네요. 네, 절단을 하고요. 그리고 차폐를 합니다. EMI 차폐. 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2개 붙여 놓으면요. 서로 간섭을 일으켜요. 이게 자기장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딱 차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EMI 차폐를 하는 장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이제 본딩 장비. 본딩. 예, 본딩 장비를 하고요. 아까 그 SK 하이닉스 HBM3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전에 HBM 투자를 했을 때 그 TC 본더라는 본더 장비를 이 칩끼리 이렇게 붙이는 장비를 한미가 대부분 납품했어요. 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HBM3 쪽은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 쪽에서 작년 비중으로 본딩 장비 매출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올해 이게 대규모 수주가 터지면 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마가 갈아내는 거죠. 메타 그라인더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VR이나 AR 같은 데다가 쓸 수 있는 이제 칩을 얇게 갈아내는 아주 네. 미세하게 갈아내는 이런 이제 장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업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네,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그 동안에는 레이저 마커가 주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마커? 위에 네, 이제 EMC 처리를 하면 위에 새까맣게 이렇게 그 실리콘을 덮잖아요.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지지직해서 삼성 뭐 이렇게 뭐 64K D램 이렇게 새기는 네네네. 거.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그 잉크를 묻혀서 스탬핑으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걸 이제 레이저 마커로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대부분 이 회사가 장악했고, 야. 네 이제 레이저 마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이저 장비를 다각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쇼티지가 심각한 게 이제 플립칩 BGA잖아요. 네. 플립칩 BGA를 하려면 플립칩 BGA 자체도 굉장히 층수 그 여러 가지 기판들을 수직으로 막 쌓아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판끼리 서로 통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미세 홀을 뚫어야 돼요. 아. 그거를 비아 홀이라 그러거든요. 네. VIA 비아 홀이라 그러는데 이걸 또 뚫는 미세 드릴을 레이저 드릴을 이오테크닉스가 하고요. 멀티 다이 그 이제 아까 칩렛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처리 공정들이 필요한데 웨이퍼를 자를 때 지금은 다이아몬드 소 마이크로 소 같은 걸로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는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뭐 한미 반도체가 지금은 패키지 쏘만 하지만 향후 웨이퍼 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가 반도체 회로에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메탈이 문제거든요. 톱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구리 같은 경우는 약간 끈적해요. 그래서 이게 살짝 밀립니다. 네. 회로가. 그러면 이게 불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구리 선만 네. 레이저로 살짝 끊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 마이크로 쏘가지고 자르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그루빙 장비라 그래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텔스 다이싱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반도체 웨이퍼를 하도 얇게 갈아내니까 네. 이게 그 우리 그 비스켓 얇은 거 있죠. 똑같아요. 비스켓? 네, 비스켓. 네. 얇은 것처럼 웨이퍼가 살짝만 탁 해도 쫙 쪼개져 버려요. 아, 금이 이렇게 쫙 네네, 가가지고. 쫙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쁘게 싹 일자로 잘라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레이저 가지고 내상을 입히는 겁니다. 웨이퍼 커팅 쪽에. 내상이요? 내상.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네. 안에만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 그 약간 이 자를 부분에다가 그 속에다가 그 레이저를 가지고 파괴를 시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위에다가까지 하면 이게 열 때문에 그 회로가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이지 않게 내상을 입혀서 얘를 밑에 테이프를 딱 붙여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습니다. 네. 그리고 냉동실에서 꺼내서 테이프를 옆으로 쫙 당기면요. 이게 예쁘게 쫙 아, 잘립니다. 그러면 쫙 네, 되는구나. 쫙 잘립니다. 그게 냉동 스텔스, 없는. 네, 그게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장비.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아, 어렵죠. 네. 어렵네요. 자료 화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굉장히 어쨌든가 아이템에서만 들을 수 네, 있어요. 아이템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예요. 네네. 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맞습니다. 아, 이걸 알겠습니다. 알아듣는
당신도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저도 여러 번 돌려봅니다. 네네, 아이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후공정 중에서 차세대 네. 기술인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중심으로 네네. 좀 알아봤는데 네네. 앞으로 이쪽도 발전할 가능성 또 여지들이 굉장히 많고 주목해야 네네. 할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